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가 밤사이에 2명으로 증가했고 메르스 확진 환자도 25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저희 돌직구쇼에서 계속 우려했던 것대로 늘어난 확진자 중에는 3차 감염자까지 발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3차 감염 사례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이번으로 처음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보건당국은 우려의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일제히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이 메르스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지적해 주시기 위해서 이 중앙대 약대의 설대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국민 여러분, 메르스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설대우 교수와 함께 이 3차 감염까지 드러난 메르스 문제, 더 이상 보건당국의 설명만은 믿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먼저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동아일보입니다. 메르스 의심 환자 50대 여성 첫 사망. 국내 메르스 첫 번째 환자와 같은 병원에 입원했던 의심 환자 A씨가 6시경 급성 호흡 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A씨는 경기 P병원에서 1번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첫 사망. 그런데 이 조간신문 발행 시간 때문에 플러스 1명이 더 사망자가 증가했습니다. 자,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일면인데요. 역시 한국일보도 일면 기사에 메르스 사망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의심 환자 첫 사망, 격리자도 급증하고 있다. 수도권에 한정됐던 감염자가 처음 대전에 확인되면서 방역 방어선까지 무너졌다는 지적입니다. 강원도 속초에서도 메르스 의심 증상이 신고돼서 당국이 조사 중이고요. 법무부는 외교 문제 비화를 막기 위해 격리 대상자들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조치했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일보도 역시 일면에서 메르스 사망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합니다. 메르스 의심 환자 국내 첫 사망. 그런데 국내 첫 사망보다 더 무서운 건 전 세계에서 3차 감염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대한민국이 처음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보건당국은 그간 3차 감염은 없다라면서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만 되풀이했는데 결국 그 보건당국의 설명마저 틀린 셈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자, 경향신문 일면, 이번엔 정치권 이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개정국회법 받아들일 수 없다. 거부권을 시사한 박근혜 대통령, 국회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라는 분석이 오늘 경향신문 일면 기사입니다. 박 대통령이 국회 수도권을 강화한 개정국회법을 두고 정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 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다 라면서 국회법에 대한 거부권을 시사했습니다. 자, 다음 신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겨레신문 일면도 역시 같은 기사인데요.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예고. 새정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법부와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자, 새정치민주연합의 강하게 반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실상 3권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박 대통령이 상권 분립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은 입법부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야당은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서울신문 일면 사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표정이 심각하고 비장합니다. 국회법 개정안 도저히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의지가 담긴 그런 표정이 서울신문 일면 사진에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일면은 다시 메르스입니다. 메르스 의심 여성 결국 사망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망한 환자에 대해서 보건당국이 격리 대상자로 뒤늦게 발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보건당국의 방역 체제에 큰 구멍이 뚫렸다라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가 밤사이에 2명으로 늘었고 확진자는 25명 그리고 3차 감염자까지 발견됐습니다. 먼저 이 소식을 김기정 기자가 상세히 보도합니다. 첫 번째 사망자는 지방의 한 종합병원에서 최초 환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 58살 여성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호흡 부전과 폐렴 증상 때문에 지난달 25일부터 경기도 A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지만 끝내 숨진 겁니다. 저희가 병원에서 알게 된 거는 5월 31일 이제 저녁 때 저희가 복지부에서 연락이 와서 최종적으로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병원은 메르스 의심 환자가 입원한 지 6일이 지나서야 격리 조치했습니다. 그동안 이 여성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과 다른 환자들의 감염 위험도 높아졌습니다. 또 그동안 격리된 채 치료를 받던 70대 남성도 어젯밤 숨져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습니다. 6번째 메르스 감염자인 이 남성은 지난달 15일부터 4일간 국내 첫 메르스 환자와 접촉했고 이미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메르스 감염자와 의심 환자가 계속 늘면서 6년 전 252명이 사망한 신종플루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네, 오늘은 돌직구 호외 신문이 발행됐습니다. 메르스 주의보. 이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 나눠볼 건데 첫 번째 주제는 메르스 사망자가 2명으로 늘어났다. 밤 사이에.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가 첫 발생한 지 몇 시간 만에 두 번째 사망자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메르스의 치사율은 전 세계 학회에 알려진 것은 40.7%. 10명 중 4명이 사망하는 무시무시한 치사율을 자랑한다. 학계에 설명이 있었는데 국내에서 사망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해드렸던 대로 밤사이에 메르스 추가 확진자는 25명으로 증가했고 그 추가 확진자 속에서는 보건당국이 걱정 없다라고 호언장담했던 3차 감염자까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국에서 발생을 해서 매우 심각한 메르스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 분명합니다. 자, 오늘 중앙대학대 피츠버그 의대 겸임 교수인 설대우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설 교수님, 예. 국내에서 메르스 사망자가 2명 나왔다라는 소식보다 어쩌면 더 우려스러운 것은 보건당국이 안심하라고 했던 3차 감염자가 전 세계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인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3차 감염자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이제 추적 격리해야 될 사람이 예. 아주 많아져서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 사회로의 확산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에서는 3차 감염 사실이 나온 뒤에 지역 사회로 전파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새벽에 브리핑을 했는데 그렇다면 보건당국의 설명이 부족하다. 지금으로서는 보건당국의 얘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3차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3차 확진자가 2차로부터 전염된 것이기 때문에 2차 환자들이 만났던 예. 혹시 격리되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서 3차 감염자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그 3차 감염자가 4차 감염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로의 전파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위험성이 커진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3차 감염이면 2차 환자한테서 받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바이러스를. 그렇다면 지금까지 정부 당국의 설명은 바이러스의 변종이 현재까지는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라고 했는데 네. 3차 감염자가 났다는 것은 그 사이에 바이러스가 변종이 생겼다는 의미인가요? 지금 당장으로서는 그렇게 얘기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3차 감염 사실이 여태까지 전 세계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생긴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혹시 변종이 생겼을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예.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변종이 있습니다.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결국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 검사 결과가 나와야지 알 수 있는 건가요? 바이러스를 환자로부터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분리한 다음에 그 염기 서열이라고 해서 바이러스를 만드는 염기 서열을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쉽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 분석을 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환자로부터 분리된 것과 예. 비교를 해보면 어떤 부위가 어떤 기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 예. 기능으로서 우선 유출을 할 수 있고 정말 그렇다고 하는 것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설 교수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건당국이 예상하지 못했던 3차 감염 사례가 발생했고 그렇다면 바이러스의 변종 상황 정도도 의심해볼 대목이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기사에서 잘 소개가 됐지만 이번 3차 감염자의 프로필을 제가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병원에서 16번째 감염자와 접촉한 2명이 이 메르스에 감염됐다라는 사실이 추가로 확진이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네 번째 병원에서 16번째 메르스 감염자와 이 16번째 환자는 처음 메르스에 걸린 환자로부터 옮는 환자인데 16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2명이 그러니까 3차 감염이 됐다. 그래서 총 25명의 확진자로 증가를 했다는 건데 지금까지의 메르스 확진자 상황 표입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좀 적었는데요. 자, 이게 어제까지 18명의 확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망자 2명과 확진자 25명으로 증가를 한 결과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한눈에 살펴볼 수조차 없을 정도로 메르스 전염력이 상당히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용진 전 대변인. 네. 사실 저희 돌직구쇼에서 보건당국이 3차 가능성 없다라고 말할 때마다 3차 감염의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어제 우리 얘기할 때도 지금은 이제 설 교수님 나와 계시지만 다른 감염 관련 그 전문가들에게 좀 물어봤는데 대부분이 3차 가능성 있다, 예. 전파력 있다. 지금 그걸 우려를 다 하고 있는데 우리 방역 당국은 없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다가 이런 일이 좀 터졌고요. 예, 그리고 지금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어제 사망한 그 50대 여성분 예, 이분이요. 지금 그 병원으로 간 게 25일입니다. 예, 그런데 이분이 의심 환자다라고 방역 당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게 언제냐면 31일입니다. 예, 무려 6일 동안요. 의료진이나 혹은 그 가족이나 그 같은 병원에 있는 다른 환자들이 이분이 메르스 보균자인 걸 전혀 모른 채로 무방비로 예, 이 사람과 대화하고 접촉하고 그랬던 겁니다. 예, 그래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것이 5명이 될지 20명이 될지도 모르는 의료진과 가족과 주변의 환자들이 지난 6일 동안 누구를 만났고 누구를 예. 접촉했는지를 이제 다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아니 6일 전에 누굴 만났는지 기억하십니까? 다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역학조사와 그 방역당국의 조치에서 빠져나갈 사람들도 있다. 예. 잘못하면 우리가 방치하거나 놓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럼 일이 더 커지는 거 아니겠느냐. 예. 하나를 더 짚으면 한국일보가 오늘 보도한 건데요. 보건의료 노동조합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메르스 환자가 입원한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발열 증상으로 자가 격리된 예, 병원 직원에게조차도 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가 수일 동안 연락도 안 한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집에 잘 계세요 이러고 그냥 하고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심지어 그 병원 내에서도 이런 우려가 의료진 내에서도 이런 우려가 예. 나오고 있다라는 이 점을 설 교수님에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설대우 교수님, 첫 번째 사망한 환자 네. 같은 경우는 정부의 통제력을 벗어났던 그런 예. 환자입니다. 정부가 뒤늦게 메르스인 것을 사망하고 난 뒤에 인지한 경우인데 네. 이 환자가 새로 옮긴 병원이 있는데 네. 그 병원의 의료진이나 다른 환자들과 박용진 전 대변인의 지적대로 무방비로 접촉을 했다. 네. 다시 말해서 이 환자가 메르스인지도 모르고 의료진과 환자들과 접촉을 했고 많은 의료진은 특히 환자의 콧물 제거와 배변 처리 등을 하면서 아무런 보호 장비도 하지 않은 채 이 환자가 메르스 의심 환자인지조차 몰랐다. 네. 그렇다면 보건당국이 우려하고 있는 병원은 한 군데 더 추가되는 것은 물론이고 네. 메르스의 3차 감염 확산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환자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학조사를 해서 이 환자가 의심 환자라고 하면 충분히 격리 조치되어야 되고 또 접촉한 사람들도 다 추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예. 그렇다면 3차 감염이라는 것을 뭐 다들 아시겠지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것을 3차 감염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1차 감염은 예. 동물에게서부터 처음 감염된 A 환자가 1차 감염자입니다. A 환자가 옮긴 약 20명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이 2차 감염자예요. 2차 감염자를 접촉해서 옮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3차 감염자인 거죠. 3차 감염자들은 그러니까 최초 감염자와는 만나지 않아도 감염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2차 감염자로부터 전염이 된 그런 사람들인 거죠. 예, 그러면 이 첫 번째 사망자가 새로 옮긴 병원의 의료진과 환자들과 많이 접촉을 했을 텐데 네. 그분들도 3차 감염 우려가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격리 조치가 되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죠, 지금. 예. 그럼 박용진 대변인의 지적대로 사실은 6일 전에 만난 사람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내야 예, 된다. 예. 또는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예. 제가 좀 정부 당국에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혹시라도 법이 허용한다고 하면 예. 이제는 2차 생존해 계신 2차 감염자들의 신원을
좀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것을 좀 검토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러면은 내가 그 환자를 만났다.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볼 건데 저희가 오늘 발행한 돌직구 호의, 메르스 주의보에 대한 내용인데 두 번째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자, 바로 자연스럽게 메르스 3차 감염자 발생. 방금 설대우 교수는, 정성윤 위원님, 2차 감염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어떠냐?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여러 가지 우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시중에서 이미 많은 분들이 이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통해서 받으셨지만 그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그 병원이 어디냐, 환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제가 신문사에 있으니까 병원이 어딘지 알려달라는 굉장히 많이 옵니다. 사실 저 모르거든요. 예. 부분적으로 받은 거 외에는. 그런데 2단계에서는 적어도 이렇게 격리 조치되는 환자가 738명이 되고 오늘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또 2차 환자 아니고 3차 환자까지 갈 가능성이 있으면 1000명이 넘어서게 된 상황이라면 예. 병명이나 병원을 병원 이름을 공개해야 될 가능성이 커지지 않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판단이 좀 상당히 어려운데 이제는 방역 수준을 좀 완전히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본인이 피할 수 있도록 본인이 내가 의심 환자랑 접촉하지 않았을까 그걸 알 수 있도록 하는 단계까지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바꿔 말하면 박윤진 대변인, 네. 보건당국의 질병통제 이제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아니, 저 교수님, 저 네. 좀 안심시켜 주셔야 되는 게 하나 네. 있는데요. 이 엉뚱하게 보건당국이 큰 구멍을 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6일 동안 그 사망한 환자가 이미 그 증상이 막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네. 그냥 나는 평상시에 와서 일했고 네.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예. 집에 가서 가족을 만나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예. 가족은 물론이고 이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한 1시간 정도 같은 차량을 통해서 간 경우에 이 경우는 위험함이 없나요? 그 경우는 사실 위험함이 없습니다. 이제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예. 충분한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비말 감염을 통해서 내가 접촉을 했을 때 예. 그럴 때가 위험한 거기 때문에 완전히 그런 증상도 없고 열도 나지 않고 그렇다고 하면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예. 그런데 제가 어제 연합뉴스에서 송대섭 교수 고려대 약대 교수가 인터뷰를 한 걸 봤는데요. 네. 이분이 지금 메르스 진단 키트를 만드신 네. 분인데 이분이 하시는 말은 잠복기라는 거, 지금 나오는 2주라는 거는 네. 그런 임상 실험의 결과일 뿐이지 실제로 잠복기가 14일이라는 거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 네. 그리고 설사 잠복기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바이러스는 배출이 된다. 그래서 잠복기에도 감염될 우려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과연 지금 박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네. 잠복기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느냐? 안심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좀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어. 왜 그러냐 하면은 예. 잠복기가 최대 2일부터 14일이라고 하는 것은 WHO가 많은 환자들을 보고 임상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신뢰할 만한 결과예요. 예. 그런데 그보다 좀 늘어날 수 있다. 이것은 일부 동물의 결과나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좀 과장된 측면이 있고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아니요. 한국에서 한 10년 전에 사스가 굉장히 유행해서 수백 명이 사망했고 네, 예. 엄청난 큰 질환이었죠. 예. 그런데 지금 이 메르스하고 사스하고 차이가 뭡니까? 아마 시청자들이 굉장히 그걸 궁금해할 것 같아요. 메르스, 사스, 그다음에 2009년도에 우리가 겪었던 신종플루는 예. 기본적으로 호흡기를 감염하는 그런 질병으로서 증상이 초기 증상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메르스도 거의 초기에는 예. 감기로 오인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열이 나고 기침하고 약간 다른 측면이 있다고 하면은 호흡이 가빠지는 것. 예. 그리고 더 진행이 되면은 이제 차이가 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감기 증상과 유사해서 서로를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중앙대약대 설대우 교수와 함께 이 메르스에 대한 모든 것 저희 돌직구쇼에서 호외판으로 특집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3차 감염자가 발생하자마자 오늘 새벽 보건당국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료기관 내 감염이기 때문에
지역사회로 확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해명 한 줄을 내놨는데 사실상 되짚어보면 이번 보건당국의 설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매우 뻔한 말이다.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측면이 많습니다. 보건당국이 그동안 계산하지 못했던 3차 감염의 가능성에 대해서 왜 안심만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호혜 메르스 주의보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메르스 집단 감염된 피병원, 경기도의 이 피병원, 지금 어떤 상황인가? 박윤 대변인, 오늘 조간신문에 기자가 직접 경기도의 피병원을 가봤더니 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직 그 지역과 이 병원의 이름을 이제 공개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요. 그냥 이렇게 이니셜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읽어보면 대략 어딘지 또 잡혀요. 그러니까 이 현재 지금 그 4일째 휴원 상태에 있습니다. 아, 휴원 상태. 예. 그리고 의료진 80여 명이 자택 격리 상황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10일 정도의 재개원을 하겠다고 하지만 뭐 병원 관계자로서는 참 깝깝한 일이다. 예. 앞으로 이제 병원 운영을 어떻게 할지 걱정스럽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국민들은 궁금해. 저도 지금 아침에 사망자 2명이다라고 확인을 하니까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예. 어느 지역이고 도대체 어느 병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정부 예. 당국은 그래서 막 답답해 분통을 터뜨리던데 이거 관련해서 이렇습니다. 이 도시의 인심이 아주 뒤숭숭하다. 주변에서 슈퍼를 하고 있는 김모 씨가요. 아직 이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나왔다는 걸 모르는 시민들이 많지만 예. 아는 사람들 엄청 불안해하고 있고 메르스 공포 때문에 주변에 매출이 줄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예. 한 택시기사는 그 병원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웬만하면 안 태운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현재 쌍용차 공장의 한 라인도 폐쇄됐다는 등 지역 내 예. 여러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이러면서요. 이모 씨라고 하는 지역 주민은 지난 주말 다른 지역 사람들과 족구 시합을 했는데 예. 사는 곳을 말하니까 상대편이 단번에 거기 메르스 환자 나온 데 아니야? 오늘 조심해야 되겠네라고 그분은 농담처럼 얘기를 했지만 정말 우리는 상처받았다. 예. 이런 보도를 하네요. 그래서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과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이 기사 안에서 잘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의 그 피병원의 의료진은 지금 몇 명이나 격리 상태에 80명. 80명이 집단으로 격리돼 있다. 그런데 집단이 아니라 자택격리를 자택 하고 있는데 격리돼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걱정은 뭐냐면 자택격리가 되면 우리 국민들은 잘 지금 격리되고 보호되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전혀 보건당국에서 연락도 하고 있지 않고 그냥 방치 상태라고 예.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망자로 밝혀진 사망자의 경우도 모두 다 사망자 2명 다 보건당국의 방역망에서 전원 빠져 있다가 뒤늦게 통제 체계에 들어왔지만 결국 사망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보건당국의 과연 통제를 믿고 있을 것이냐라는 의문과 더불어 해당 병원들의 이름을 공개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라는 논쟁이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치열하게 일고 있습니다. 오늘 그에 대한 주제 한번 논의해 볼 건데요. 자, 먼저 박용진 대변인께 바로 묻겠어요. 해당 병원들, 처음 집단 감염자가 막 발생한 피병원 등을 비롯해서 수도권 그리고 서울의 한 지역에서도 메르스 확진 판정이 드러난 병원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해선 안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름 공개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 아까 우리 설 교수님 말씀하신 건 2차 환자들의 경우에 인적사항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개를 하자. 왜? 그러면 부지불식간에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자진해서 신고하거나 접촉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느 지역이 위험하고 어느 병원이 위험하고 정도를 알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접촉이라는 걸 조심하겠죠. 물론 이것이 가져올 일파만파 경제적인 공황 상태라든지 심리적 공황 상태 우려스럽습니다만 지금 보건당국이 정확하게 100% 통제를 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정보만 국민들이 알아야 될 위험군에 대한 정보만 맡고 있다고 하면 저는 유언비어 수사하고 그거 잡아가겠다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우스운 꼴이 될 거다. 우스운 꼴이다. 예. 병원 이름 공개해야 된다. 설 교수님, 병원 이름 공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네. 왜입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공기 전파가 된다라고 하는 확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병원을 간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전염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환자들은 여러 상태의 환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에 공개가 되면은 그 환자들을 어딘가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은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뭐 사망 사고가 난다든지 사고가 날 수 있고 또 어딘가로 옮기게 되는 대상이 또 병원입니다. 예.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환자들은 또 마치 의심 환자를 받은 것과 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 이상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 병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합리적 대처가 중요하지 단지 우려만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된다. 예. 병원을 공개를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메르스 추가 확진 판정이 모두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몸을 고치러 병원에 갔다가 오히려 메르스를 얻은 경우이기 때문에 우려되는 측면은 아직까지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같은 병원에 있는 분도 여기에 환자가 있는지 몰라서 실제로 병동에 있는 정도라면 굉장히 약해진 상태고 세균 감염이 쉽게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병원조차 병원 안에 있는 사람들도 모르게 이런 것이 진행이 된다는 것이 사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병원을 공개해서 그 병원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피해야 하고 또 그 나머지 분들도 이 병원에 가지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 의원님. 저도 여기 굉장히 오늘 아침 우려스러운 것이 사망자도 두 사람 중에서 한 명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굉장히 지병이 있으셨던 분이고 신장투석도 하고 있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망한 것보다 사실은 저는 이 B병원에서 어제까지 15명, 오늘 새로 발견된 6명 중에서 3차 감염자 2명을 제외한 4명. 그러니까 19명이 한 병원에서 나왔다는 것은 어허.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될 상황이라고 19명이 한 병에서 나왔다. 그것도 이제 같은 이분이 이제 8층에서 입원을 하고 있었는데 예. A 환자가 같은 병실뿐만 아니라 다른 병실에서도 있던 사람들이 다 감염이 됐거든요. 10m 떨어져 있는 다른 병실에서도. 예, 그런데 이제 CCTV 판독을 해보니까 이 A 환자와 이 2차 환자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 그거 저희도 어저께 논소실에서 한참 얘기했어요. 도대체 공기 감염이 아니라는데. 그러면 이 환자와 이 환자는 만난 적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감염이 됐을까? 그래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 예. 합리적인 설명은 이 방방에 이 환자와 이 환자를 접촉했던 누군가가 옮겼을 가능성이 제일 크다라고 방과 방을 오가면서 그러면서 메르스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누군가. 그 누군가는 병원이라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식사를 이렇게 제공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간병인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장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의료진이죠. 의사나 환자나. 그렇다면은 뭐 이것이 메르스 환자인지 아닌지 알았다 몰랐다 방역 당국의 책임을 묻기 이전에 병원에서 원내 감염에 대해서 예.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는 이 책임은 분명히 병원 측에 져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병원을 통한 집단 감염은 해외에서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병원이라면 아주 밀집된 공간 아닙니까? 집보다도 더 밀집된 뭐 다인 입원실은 한 입원실은 10여 명 이상씩 있는 그런 입원실 속에서 아주 접촉이 되는 그런 범위 속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또 접촉이 또 빠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저는 이제 2명의 환자가 생겼는데 메르스도 결국 면역 능력이 약한 사람이 감염이 되고 숨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병원에 감염되신 분 되게 70대 아니면 암 환자, 중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평상시에 젊은 가족에 감염되면 젊은 가족들은 살아날 수가 있고 치유가 되는데 병원 내에서 늙은 나이 드신 또는 약한 분들하고 감염되다 보니까 사망자 속출할 때 그러니까 이제 통계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굉장히 그런 우려가 듭니다. 솔직히 뭐 나이 드신 분들은 폐렴을 많이 사망하는데 이건 폐렴으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과연 암 또는 뭐 본인의 병에 약간의 타격이 더 줘서 사망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발표될 때는 메르스 때문에 사망했다라고 해서 이제 수십 명의 사망이 발표가 내버린 경우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솔직히 우려되는 것은 환자 우려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병원은 공개해야 된다. 아니 공개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지금 사회적으로 자 우리가 작년에요 세월호 때문에 우리 경제가 죽었습니다. 지금 이게 하면 여름에 이제 소비가 한참 살아날 시즌인데 또 소비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동을 하지 않으면 여행도 안 가게 되는 겁니다. 사스가 번졌을 때 그런 생각을 한다 보면 그럼 우리 소비가 죽었을 때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중국에서도 2003년 4년 사이에 그 사스가 번졌을 때 전분기에 비해서 마이너스 3% 정도 경제 성장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지금 전 국민이 고민하고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저희가 질문한 첫 번째 질문은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아요. 네. 병원을 공개해야 된다 이쯤 되면 사실
이미 정부에서만 발표를 안 했지 인터넷과 SNS 상에서는 정확한 병원들의 이름들이 사실 거의 공개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개 여부는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론보다는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반인 제가 아는 것 이상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정부 당국 보건 당국자의 답은 아닙니다. 또 대한민국의 의료 전문가, 의료수는 대한민국에 탑클래스입니다. 우리 뭐 설 교수님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난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들의 지성이 더 중요하대야지 대중들의 지성보다는 전문가 지성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판단을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 세계 탑 클래스라는 대한민국의 병원에서 전 세계에서 최고 많은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오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다는 것이 국민 여론인데 서 교수님, 네. 지금 저희 안에서도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 하면 안 된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좀 병원을 공개하는 것은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2차 환자들의 신상을 예.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떤 방법이죠? 그거는 2차 환자들을 공개하게 되면 3차 환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 2차 우리는 보통 가족들이 2차 환자를 주로 만나고 이러니까 또 의료진들이나 그래서 2차 환자를 공개하게 되면 이제 혹시 격리 대상자나 지금 추적이 안 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2차 환자를 공개하는 것이 좀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환자 공개가 오히려 더 신중해야 되진 않나.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아픈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범죄인 취급으로 공개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너가 바이러스를 걸렸으니까 여기서 만났던 사람들 다 조심해라 라는 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병원 측을 좀 더 공개해서 병원 안에 있는 사람들도 감염 위험이 있으니까 접촉하지 않아도 병원 안에서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병원 측도 좀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분명한 거는 이번 사태를 해서 우리의 아까 의료 시술 능력, 수술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되게 top 클래스죠. 그렇지만 이게 의료 체계 이런 것은 우리가 이 공공의료 특히 이제 이런 전염병과 같은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공공의료에 대해서 우리가 수준이 굉장히 생각보다 낮다. 지금 우리 중국이나 홍콩이 우리나라를 조롱하는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의료 수술을 가지고 우리가 관광을 활성화한다 이런 것이 사실 허언이 되는 그런 셈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밑바닥부터 우리의 의료 문화, 의료 체계 이런 것을 되짚어보고 아까 말한 이런 경우에 병원을 공개해야 되느냐 아니면 신상을 공개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나 이런 법률 체계를 정비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 사망한 2명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처음에 호흡기로 시작을 했다가 이 두 분이 콩팥, 신장 쪽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 투석을 해왔거나 관리를 받아오거나 시술을 받았던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매우 관계가 있죠. 예. 이 메르스가 진행이 되면 마지막으로는 다발성 장기 손상을 일으키는데 다발성 장기 손상 중에서도 첫 번째 타겟이 콩팥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콩팥의 기본적으로 기저질환, 그러니까 콩팥 기능이 없는 분은 콩팥 기능을 더 데미지를 많이 주니까 굉장히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투석도 하고 그러는데 이 두 분이 콩팥이 없는 분이거나 콩팥에 질환이 있는 분이니까 더 심각한 타격을 일찍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죠. 10년 전 대한민국의 사스는 대한민국은 안전지대였습니다. 중국과 홍콩,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사스 공포에 떨고 있었을 때 유독 대한민국은 훌륭한 방역 체계로 사스로부터 안전지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메르스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 위험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질문은 다음 주제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뭐하나? 초기 대응의 실패불은 메르스의 방역 매뉴얼일까요? 이렇게 설명하면 될까요? 아쉬웠던 3가지 문제점이 지금 현재 지적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보건당국에서 위험국의 범위를 애초부터 너무 좁게 잡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르스 발병한 7개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카타르, 요르단, 쿠웨이트에서 온 사람만 의심했기 때문에 그 결과 바레인은 발병 국가가 아니라는 기준에 집착해서 보고가 있은 후 확진까지 36시간 지연됐고 이 시간 동안 첫 감염자가 슈퍼스프레더가 돌아다닐 수 있었다.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밀접 접촉자 기준에만
집착을 한 겁니다. 이 저희 돌직구쇼에서 사실은 다음에 소개해드릴 3번 문제점과 2번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보건당국에게 생각을 넓혀야 된다,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우려를 전달했지만 결국에는 밀접 접촉자 기준에만 집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와 2m 이내에서 1시간 이상 접촉한 사람을 밀접 접촉자로 규정했기 때문에 같은 병실에 환자와 가족만을 격리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같은 병실뿐만 아니라 저 10m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병동, 같은 병동, 다른 병실 환자 및 다른 병실의 방문자 추적에 8일을 늦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리 대상 밖에서 환자 13명이 발생했고요. 이제는 사망자 2명 모두 방역 체계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점입니다. 첫 환자의 이 메르스 감염력을 우리 보건당국이 너무 지나치게 과소평가했다는 점입니다. 첫 환자의 감염력을 과소평가했다. 보건당국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메르스 환자 1명이 다른 사람 0.6에서 0.8명 정도밖에 감염을 못 시킨다. 그러니까 1명이 1명도 감염 못 시킨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첫 환자가 입원했던 병원 한 곳에서만 2차 감염자 6월 1일 기준으로 15명, 이거보다 더 증가했습니다. 19명이죠. 19명이 발생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 정성희 위원님, 보건복지 분야, 보건 분야에서 사실은 오랫동안 기자, 출입 기자, 그리고 담당 데스크로도 취재를 하셨는데 저희는 지금 크게 세 가지 문제만을 지적했지만은 사실은 되새겨보면 보건당국이 그동안 뭐 했나 되묻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 있어서 이 방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예. 총괄하고 있는데 그 말을 한 대로 그 이제 메르스라는 것이 중동에서 오는 지역이니까 외부 유입 전염병인데 외부 유입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경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사스,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에 어저께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데 3개월이었는데 사스 같은 경우는 3주에 전 세계적으로 퍼졌는데 사실 이런 요즘 같은 비행기나 그 비행기로 뭐 지구촌이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세계에서는 어떤 바이러스가 퍼지는데 24시간, 뭐 사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인데 이 예. 외부에서 일어났다는 이런 그런 외부 유입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와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공항에서 들어올 때 열 감지기 이런 것만 살짝 통과하고 나면은 아무것도 추적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데부터 문제가 생겼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 보면 또 의료진에 대한 교육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가 첫 번째 환자가 병원 3군데를 돌 곳인데 다 의사가 진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했던 의료진은 네 번째 갔던 병원에서 이 사람이 바레인 이전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들렸다는 사실로 처음으로 보고했고 그도부터 36시간 예. 이후에 했으니까 방역 체계가 이 환자가 돌아다닐 동안에 계속 뚫려 있었는데 36시간이나. 그거는 첫 번째로 보고한 다음부터 36시간이지 네 번째 병원을 오는 동안에는 그렇군요. 아무도 어떤 의사도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병원에서는 이 환자가 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는데 안 예. 낫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다른 병원 가겠다 하면서 나갔습니다. 자기 예. 마음대로. 그것도 우리 방역 체계의 문제점인데 외국에서는 어떤 환자가 진단에서 끝나진 않은 상황에서는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 환자가 버틴 겁니다. 나 안 나오니까 갈래. 그리고 근데 자기 마음대로 퇴원해서 다른 병원 또 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의료 체계가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 여러 가지로 우리 아까 예. 제가 얘기했던 공공 의료 체계의 문제점이 한꺼번에 드러난 사건으로 보입니다. 지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복기를 해서 무엇이 아쉬웠나라는 것을 짚는 이유는 이 같은 실수를 우리 보건당국이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유 때문인데 설 교수님, 예. 전문가께서 보시기에 지금 몇 가지 우리 질병당국, 보건당국에 아쉬웠던 점, 문제점이 예. 제기되고 있는데 전문가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제일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감염성 전염병은 전체 국면을 초기 대응이 결정짓습니다. 초기 대응 결정짓는다. 예. 초기에 뚫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체 국면이 그 초기의 결과로 그냥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보시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초기가 결정짓는데 초기에서 만약 빈틈을 보였다.
정부에서 초기에 정말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를 않았죠. 무조건 감염이 낮다. 0.6명, 0.8명으로 된다고 했는데 결국 그거 발표하자마자 뭐 여러 명이 감염이 됐는데요. 실제로 100년이 넘은 감기도 이 WHO에서 말하는 분은 100년이 넘은 감기도 어느 정도 접촉해야 감염이 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얼마 되지도 않았고 여기엔 치료법도 없는데 몇 미터 이상이라고 딱 단정지어서 질병관리본부가 2미터 내로 자신들이 단정을 짓고 또 발열도 38점 몇 도로 발열하지 않으면 검진도 안 해주고 하는 그런 초기 대응에 미숙함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더 문제점은 질병관리본부가 얘기하기를 2013년부터 메르스에 대해서 대책본부를 세우고 있었답니다. 그럼 지금 발병한 이 시점에는 최소한 매뉴얼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없고 또 3차 감염에 대해서도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국민들에게 거짓 정보를 넘긴다는 것이 이 질병관리본부가 하는 일이 대체 뭔가 여기에 초기 대응에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박윤준 대변인.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한국일보의 그 보도에 보면요. 배승희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 메르스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지정병원 있죠. 이 지정병원의 직원들도 대응 매뉴얼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측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지정병원에 가면 괜찮은 줄 알고 있고요. 또 격리 조치가 되면 안전한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지적을 일단 받아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오늘 그 최경환 총리 대행께서 긴급 장관 이렇게 회의를 연석회의를 주재를 하시는 모양이에요. 오늘 아침 8시에 시작했죠. 예, 그분들 모여 있는 중에 전문가가 누가 있죠? 우리는 보통 그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문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영표 장관은 연금 전문가지 방역과 관련해서는 질병관리와 관련해서는 전혀 전문가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우리랑 똑같이 쩔쩔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이분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것 적절치 않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초기에 실패한 사령관을 계속해서 안 치고 가는 게 맞느냐. 야당 내에서는 이번 일이 좀 마무리되고 나면 문영표 장관은 경질해야 된다 주장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번 일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조차도 초기 대응에 실패한 사령관을 교체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치인들 혹은 그냥 문외한인 장관들이 아니라 아까 안영환 전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로 구성된 내가 거의 국가의 모든 권한을 다 쥐고 가다시피 해서 총력전 벌여야 되는 상황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사가 오늘 조간신문에 보도되고 있는데 격리돼야 할 격리 대상인 남성이 홍콩과 한국 그리고 다시 홍콩을 재입국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오늘 기사가 조간신문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한국인 남성 K씨와 밀접 접촉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격리 대상인 한국인 남성이 한국으로 귀국한 뒤 격리되지 않은 채 다시 홍콩으로 재입국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건당국이 제대로 격리 조치를 취하지 못한 사이 홍콩과 한국을 자유롭게 오간 셈인데 안 의원님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물론 시민의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두 부분이 있죠. 저걸 방치한 정부 당국의 관리 능력, 그 다음에 이제 시민의식.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한국은 선진국인 줄 알았더니 또 한국인들이 중국을 무슨 시민의식이 없다고 비판을 하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한국이 오히려 더 시민의식이 없는 나라였다. 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그런 지적이 나옵니까? 특히 홍콩에서는요. 지금 저분 같은 경우는 물론 본인의 일이 때문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당국의 말을 들었어야 되죠. 그렇지만 무시하고 왔다 갔다 해버린 겁니다. 특히 이제 홍콩에서 첫 번째 우리 중계에 들어갔다가 옆에 있었던 여자 두 분 같은 경우는 활보하고 다닌 겁니다. 격리 조치에 응하지 않고 활보하고 다니면서 홍콩 시내 쇼핑을 다닌 겁니다. 그래서 홍콩에 난리가 났었죠. 그 경우도 사실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좀 공권력을 무시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경우도 그런 여파, 그런 반로에서 생겼다고 보는데 사실 내 자유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왜 나를 억압해? 나 아직 확진도 안 됐는데 라는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좀 매뉴얼대로 따라줘야 되고요. 저는 이번에 호흡기 질환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사실
매뉴얼이 난 있다고 봅니다. 호흡기 질환 환자들 같은 경우는 전염이 되기 때문에 면회도 제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가족들이 함부로 들어와서 할 수 없는 겁니다.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호흡기 질환인데 바로 가족들이 와서 면회하고 옆에서 간호하고 또 옮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거에서도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병원 내에서. 또 의사들 뭐 의료진도 제대로 수치를 하면 안 지켰을 겁니다. 뭐 대충 해도 되겠지라는. 그러니까 매뉴얼이 통하지 않았던 우리 사회 분위기가 이번에 그대로 됐고 또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의 한 단면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실은 그 왜 이렇게 홍콩이나 중국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냐는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2003년도에 이제 제가 어제 데이터를 보니까 중국에서 사스로 인한 사망자는 340명이고 홍콩 거 전국 세계로 800여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망자만 그렇게 낮지 사실은 의심 환자 이런 식으로 하면 수천 명 되었고요. 수천 명 되었고 공안 같은 경우는 작년에 북경 갔을 때 물어보니까 그 병원에 와서 조금 기침만 해도 거의 공안이 잡아갔다는 그쪽 표현하면 잡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격리 조치를 했고 치료를 제대로 안 받은 사람 그리고 결국 연락이 안 된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입니다. 당시에 북경이 중국 정부가 그 계엄령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발령은 하지 않았지만 중국 정부에서 계엄령 89년 천안문 사태 이후에 두 번째로 했었고 그때 분위기는 천안문 사태보다 더 심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기침만 해도 공항이 잡아갈 정도의 그래서 북경이 사실 봉쇄가 됐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거치고서 이거를 진압을 했는데 아니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선진국인 한국이라는 나라가 민주주의도 훨씬 발전을 했다는데 이거 자기 마음대로 북경에 들어올 때 메르스 접촉 사실도 숨기고 그 다음에 옆에서 격리 조치하라니까 그것도 거부하고 다니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우롱을 하니까 너네 선진국 맞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정말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메르스 사망자 2명 그리고 확진자 25명으로 는 통계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중동 국가도 제치고 특정 중동 국가를 제외한 채 전 세계에서 메르스 감염률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됐습니다. 제 옆에 통계 자료가 있는데 살펴보죠. 자, 메르스 최다 발생 10개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실은 1,010명, 1,000명하고도 10명이 더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그중에 44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44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76명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중에 10명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6월 1일 기준입니다. 요르단은 19명이 확진 판정 그리고 6명이 사망에 이르렀는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은 어제 기준으로 표시된 그래프가 18명이었는데 25명 확진자와 2명의 사망자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다음에 한국이 가장 메르스 확진 최다 발병 국가가 됐습니다. 카타르 13명, 4명 사망, 영국 4명 확진, 3명 사망, 독일 3명 확진, 1명 사망. 이 정도의 비율인데 오늘 이 설대우 교수님 모셨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시청자들로부터 메르스와 관련돼서 가장 궁금한 질문들 몇 가지를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시청자들을 대신해서 제가 설 교수님께 질문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간략하게 얘기가 나왔지만 메르스에 걸리면 초기에 어떤 증상이 나옵니까? 감기와 매우 유사해서 열이 나고요. 그 다음에 기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흡 곤란이 오게 되죠. 더 진행하게 되면 이제 폐렴이 오게 되고 장기 손상, 그러니까 콩팥을 먼저 해서 다발성 장기 손상이 오게 되고 더 진행하게 되면 뭐 폐혈증이나 이렇게 오면서 극도의 호흡 곤란이 오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군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인데 메르스 확진 판정은 대부분 모두 다 병원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이 났고 메르스를 병원에서 얻었다. 메르스 때문에 병원에 가기 겁이 나는데 병원에 가도 되냐? 병원에 가셔도 됩니다. 병원이 사실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기 때문에 감염성 질환 같은 것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병원이 아니고서 어디서 치료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병원을 무서워하지는 마시고 병원에 가실 때는 마스크를 하신다든지 또 병원에 갔다 오시면은 반드시 개인위생, 비누로 꼭
손을 씻으시고 세안을 하시고 하는 그런 조치를 하시면 특별히 마스크는 이런 국면에서 아주 결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마스크를 하시고 가시면 큰 문제 없을 수 있으니까 병이 있는 것을 메르스가 무서워서 병을 키우지는 마시고 꼭 병원에 가서 조치를 받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세 번째 질문,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세 번째 질문이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이 늘었는데 마스크를 착용하면 메르스 예방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주 도움이 됩니다. 아주 도움이 된다. 아주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찜찜하다. 그러면은 마스크만으로도 뭐 굉장히 보호를 할 수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찜찜하다. 반드시 마스크를 하십시오. 마스크는 아무런 마스크도 다 괜찮습니다. 아무런 마스크나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네 번째 질문. 낙타로부터 메르스가 전염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동물원에 있는 낙타는 안전한가?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사실 낙타가 옮긴다고 하는 것은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낙타를 조사를 해보니까 낙타에 있는 바이러스와 사람을 감염한 바이러스가 똑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뭐 다른 동물들, 쥐, 닭, 개, 사람과 인접하게 접촉하는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낙타 이외에는 그런 바이러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낙타가 옮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낙타도 이참에 좀 검사를 해서 정말 안전한가 하는 것을 좀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 이 국면에서는 낙타를 만지는 것도 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낙타도 좀 검사를 해서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르스와 관련한 메르스 예방 수칙에 대해서 저희 돌직구쇼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오늘 조간신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메르스 예방 수칙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시죠. 자, 첫 번째.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좋다. 사실 비말을 통해서 전염이 되지만 타 환자의 바이러스나 침 같은 것은 이 손을 통해서 묻게 되고 이 손이 나의 호흡기를 만졌을 때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손 씻기에 유념을 해야 된다. 두 번째, 기침, 콧물, 발열 등 감기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를 착용. 그런데 방금 설대우 교수께서는 이런 증상이 없어도 찜찜하다 싶으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된다. 세 번째,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은 되도록 삼가는 게 좋고요.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은 되도록 중동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동에 다녀오거나 메르스 확진 환자와 밀접 접촉한 뒤 2주 이내에 발열이나 기침 등 감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메르스를 의심하는 것이 좋고요.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와 메르스 핫라인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나 메르스 핫라인으로 연락을 해서 초기에 마땅한 진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직접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쓰고 도착 직후에는 메르스 의심 환자임을 반드시 밝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수님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마스크겠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스크는 남이 나에게 옮기는 것도 방비를 하지만 내가 남에게 옮기는 것도 방비를 하기 때문에 마스크는 지금 국면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메르스의 사실은 무서움에 대해서 그리고 메르스의 예방 수칙에 대해서 중앙대 약대 그리고 피츠버그 의대 겸임 교수인 설대우 교수님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설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메르스 주의보에 대해서 저희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서 다음 중요한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메르스 호해에 대해서 다뤄드렸고요.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따로 갈 텐가 대통령의 돌직구. 사실상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직격탄을 때린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용환 의원님,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를 시사했습니다. 네, 어제 청와대 수석회의였죠. 그런데 거기서 국회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 물론 이제 아직은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출하겠다 보기에는 이제 거부감을 표현한 건데요. 현재 법은 이렇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정부로 넘기면은 현재는 한 이달 5일쯤에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넘기면은 그로부터 15일 안에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돼요. 돌아오면은 국회에서 3분의 2 참석한 사람들의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다시 그 법이
제2결이 되는 겁니다. 3분의 2가 안 되면 2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는 것은 국회에 공을 넘기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승부수를 던지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거부권 행사했을 경우에 첫 번째는 이것을 여야가 일정을 잡지 않고 여당이 반대해가지고 다시 안을 올리지 않았을 경우 그러면 자동으로 부결이 돼버린 겁니다. 예. 두 번째는 여야가 투표장에 들어가가지고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뜻과 달리 같이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예. 그럼 이제 대통령의 권위는 떨어지고 램덕이 올 수도 있는데 대통령과 여당과의 관계는 아주 긴장 관계 갈 수밖에 없고 극단적으로만 깨질 수도 있는 관계가 되는 거. 세 번째는 여당 의원들이 부결표를 많이 던져 부결시켰을 경우 그럼 이제 야당이 여당을 공격하면서 청와대를 공격하는 여야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야당과의 전쟁이 벌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또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한 20일 내에 올 수가 있다. 정치권 내에서는 굉장히 최근에 보기 드문 큰 사건이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전쟁은 전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그리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우리 의원 상당수가 찬성했다라고 청와대에게 밝혔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시사한 겁니다. 노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누리당 비박계인 김태호 최고위원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비판했습니다. 야당과의 협상 결과가 늘 당청 갈등으로 번진다면서 원내대표는 개인의 자리가 아니라고 일침했습니다. 참다가 또 참다가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유승민 대표 체제 출범 이후에 청와대와 당의 갈등은 갈수록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고민해 보겠다면서 건전한 갈등이란 점을 부각했습니다. 건전한 관계를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유 원내대표는 야당의 원내대표와 만나 논의해 보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대통령과 당의 뜻이 다를 수 없다며 당청 갈등 진화에 나섰습니다. 또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으면 충분한 검토의 결과로 그런 말씀하신 걸로 생각을 하고 대통령의 뜻과 우리 당의 뜻이 다를 수가 없는 거죠. 김 대표는 청와대가 우려하는 위헌 소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생각이라며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노은지입니다. 자, 사실 이 국회법 개정과 관련해서 많은 당사자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청와대가 한쪽 편에 있고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한쪽 편에 있고 유승민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그리고 야당의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다른 대척점에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예상을 뛰어넘는 강경한 발언을 내놓은 국면입니다. 그간의 발언들 저희가 간략하게 정리해봤는데 살펴보시죠. 자, 어제 하루 있었던 발언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말했죠. 정부 시행령까지 국회가 수정 요구하면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된다. 국정 마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는 무기력화된다. 국정은 마비되고 정부는 무기력하다. 사실은 무시무시한 말을 한 거죠.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바로 이 부분이 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시사한 대목입니다.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 과거에 통과 안 된 것은 국회 스스로 위헌 소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지적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강한 발언들을 성토했고요. 이른바 친박 의원으로 알려진 서청원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보조를 같이 했습니다. 이걸 두고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기서 당 지도부는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무유라인. 당 지도부는 안이하게 생각 말고 개정안 부작용을 막을 대책을 서야 된다. 면전에서 당신들 아니하다라는 비판을 한 셈이고요. 김태우 최고위원도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 이후 당청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성찰 반성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다 친박 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렇게 보탰습니다. 책임이 필요하다면 누군가는 책임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누군가는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한 말이다. 라는 발언들이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른바 아니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서청원 최고로부터 김무성 대표는 위헌 여부는 충분히 논의할 것, 대통령과 당의 뜻이 다를 수 없다라고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선 듯한 입장을 내놨고요. 유승민 원내대표, 국회법 개정안은 강의성이 없다.
뭔가 좀 답답한 듯한 그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강기성이 없는데 왜 자꾸 강기성이 하는지 모르겠다. 책임질 일 있으면 언제든지 지겠다. 라는 발언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진 대변인. 지금 뭐 관전평을 하자면 김무성 대표 한 발 빼고요. 유승민 원내대표는 뭐 사면초가 국면으로 밀려 들어가고 있는. 사면초가다. 등떠 밀려서 밀려가고 있는데요.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작심하고 한번 비판 발언 좀 드리면요. 나라가 지금 메르스 문제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이 뭐 일파만파인데 대통령이 왜 여당 원내대표를 이렇게 못 살게 오시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리고 실제 말씀하신 대로라면 국정이 마비되나요? 이 시행령 이 문제 가지고요. 왜 그렇게 과장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반박, 비박, KY 라인. 예. 아까 뭐 무유 라인이라고 하셨던데. 예. 오래된 얘기로 하면 KY 라인 아니에요. KY, 뭐 무유. KY 라인에 똑같습니다. 대해서 예. 대통령의 견제구가 거의 뭐 매번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번 있었는데 이번에 아예 작심하고 혹시 속가내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아, 속가내기다? 나가라. 이 얘기 하는 거죠.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책임론, 서청원 최고위원으로부터 시작됐던 이 책임론, 그리고 김태호 최고위원 원래 친박이 아닌데 느닷없이 지금 껴들이신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지도부 들어서 그래서 하루라도 편한 날 있었냐 당청 관계가, 이 얘기는 이정현 최고위원이 뒤를 받아서 책임론을 얘기한 그대로 유승민 원내대표는 관둬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만일에 그 거부권을 행사해서 제의를 요구하게 되면 아까 그 안영환 전 대변인께서 쭉 분석을 해주신 것처럼 어느 상황으로 가더라도요 유승민 원내대표가 자리를 지킬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그 대통령이 노리는 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요. 이 돌직구에도 나왔었던 이철희 소장이 오늘 경향신문에 쓴 걸 보면 이 김무성, 유승민, KY 라인을 아주 응원합니다. 왜냐하면 정당의 존재 없이 오늘날 민주주의는 설명할 수가 없다. 예. 따라서 이런 점에서 김무성, 유승민 두 대표의 정치 결단은 민주주의의 핵심축인 의회와 정당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이 두 분에게 박수 보낸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이런 정치 분석과는 다르게 대통령은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 K라인을 깨든지 예. 유승민 원내대표는 속가내든지 이럴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오랜만에 우리 박용 대변인이 반박을 하자면 예. 사실 제가 이렇게 지면이나 어떤 주변에 듣는 얘기를 보면은 사실 대통령이 국회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피해의식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도 그렇더라고요. 오바마가 기후변화라든지 오바마 케어라든지 예. 여러 가지 법안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아다시피 미국에서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을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떤 것이니 행정명령이라는 걸로 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의회를 통과하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행정명령과 우리 법안 아래의 시행령은 좀 다르겠지만 법안이 아닌 법을 우회하기 위한 법을 우회해서 명령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 대통령도 아마 지금 법안이라는 것이 다 국회에 막혀 있으니까 그나마 시행령을 가지고서 뭔가 국정을 조정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국회로 마음대로 가게 되면 도대체 내가 예. 수선 두발 자복해서 뭘 하냐. 이렇게 국정이 무력화될 수 있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그런 어떤 불안의식이 작용을 해서 그런 것이지 국회를 뭐 이렇게 해서 하거나 누굴 밀어내기 위해서 그렇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는 있어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모양새가 유승민 대표가 그만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불안감이 작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자신이 새누리당인지 새정치연합인지 스탠스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당의 모임에 있어서 자신이 중도 보수의 이미지를 가겠다고 하는 거는 좋겠지만 그 원내대표로서 할 역할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고 당청 간의 소통을 못하는 이미지를 보여준다는 거 절대 좋지가 않고 실제로 뭐 본인이 이 국회법에 있어서 위헌이 아니다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 헌법 전문가들도 이거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 자신이 4년째 국회의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뭘 책임지겠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국민을 위해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는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메르스 2명 사망자와 25명 확진 판정이 드러나면서 메르스에 대한 공포심과 메르스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도직구쇼에서 오늘 짚어본 대로 마스크 그리고 손을 평소에 잘 씻는 생활 습관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기사와 묵직한 도직구 들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But between the drinks and subtle things, the holes in my apologies, I'm trying hard to say
the bar closes.